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고대 국가가 성립되고 발전되는 부분, 그 단원에서 선사문화 부분,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까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2쪽에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그 12쪽을 보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도 좀 띄워놨는데요. 구석기 유적지랑 신석기 유적지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그 상원 검은무로 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석장리, 경기 연천 전곡리, 이런 그 구석기 유적지들이 초록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암사동이라든지, 부산의 동삼동이라든지 이런 신석기 유적지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유적이 나타난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 구석기 시대를 우리 민족의 역사야 이렇게 보기는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구석기랑 신석기 이 시기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이 한반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구나, 이 유적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파악하는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거기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 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뗀석기를 이용하였다. 진짜 큰 돌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날카롭게 만든 무언가를 가지고 도구 사용을 하였다. 이렇게 많이 배우죠. 그래서 집게라든지 주먹도끼라든지 다양한 뗀석기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 수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주먹도끼가 많이 나옵니다. 그쵸? 그거는 조금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한 40년대쯤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 유명한 고고학자가, 주먹도끼가 유럽 쪽에서만 나타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런 걸로 봤을 때, 유럽인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우월했다. 이런 인종 우월적인 이런 이제 그 주장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한반도에 나타난 이 유물들을 배우는데 주먹도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된 이 사진에 있는 그 주먹도끼가 나와 있는데,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종에 대한 우월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어떤 그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론들을 깨부순 주먹도끼가 아무래도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주먹도끼가 이제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구석기 시대에는 뭐를 먹고 살았을까? 지금 보면 물고기를 막 작살로 잡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는 부분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사냥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열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채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멧돼지를 사냥한다든지 사냥도 하고 또 물고기도 잡고 이런 그러니까 자연에서 주로 채집하는 자연에서 이제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제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근데 구석기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열매를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조개를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이렇다면 이 먹을 것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집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집을 열심히 지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다. 아니면 이제 강가에 굉장히 얼개설기 지은 게 막집에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평등한 사회였지만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무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평등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에도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평등했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식의 어떤 평등함이라기보다는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신석기 시대로 오면요. 지금 신석기 시대는 아마 이렇게 생활했을 거야 라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중앙을 볼까요? 아, 드디어 이제 집을 짓고 있죠. 이런 것을 움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 약간 바다가 살짝 파고 들어간 느낌이 나나요? 그 암사동에 있는 신석기 유적지 가보면 바다가 이렇게 조금씩 다 파놨죠. 그러니까 지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추운 것이 상당히 이제 그것을 막는 것이 좀 중요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따뜻하게 이제 지열이 있도록 약간 이렇게 밑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형으로 주로 이제 생겼는데요. 이게 네모지려면 그 기둥에다가 힘을 좀 실어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어려운 건축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둥근 움집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요. 가운데 보면 이제 화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그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신석 유적지 가보면 중앙에 대체로 이제 화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을 이렇게 해서 조금 따뜻하게 지내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제 활동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농사를 짓기 시작했구나. 구석기 시대에는 농경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동해서 살았는데,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생활 패턴이 엄청나게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착해야겠죠. 왜냐하면 땅을 이렇게 갈고 밭을 갈고 여기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 돌을 골라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밭으로 열심히 만든 다음에 이동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어떤 큰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니까 조금 더 큰 무리로 이제 살 수가 있게 되고, 부족 사회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면, 와, 뭐 이렇게 돼지라든지 염소를 막 키우고 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신석기 혁명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인류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다가 정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농경과 목축을 이용해서 목축을 하게 되면서 정착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는 정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도도 조금씩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회로 이제 발전할 어떤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뭘 먹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으로 다 됐을까? 보면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뒤로 보면 뭐 이렇게 사냥해서 오는 사람들 살짝 보이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했던 이런 사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채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뒤에 보면 채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농경과 목축도 하고 이렇게 해도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방법이 바뀌었죠. 구석기 시대 뭐 나왔어요? 김병만 아저씨처럼 이렇게 작살로 잡았는데 지금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그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을 뽑아서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옷도 조금 이렇게 더 옷 같은 것을 뭔가 입게 되었죠. 그리고 이 중앙에 뭘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흙으로 뭐를 하고 있죠? 네, 흙으로 토기를 빚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의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림으로 봤고요. 교과서 자료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그 갈돌과 갈판은 이름 안 써놨네요. 갈돌과 갈판이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이런 석기들 뭐라고 부르니까? 이건 이렇게 돌을 갈았다고 해서 간석기 이렇게 부르죠. 이 간석기를 볼 때마다 저는 참 진짜 저걸 저렇게까지 동그랗게 만들려면 얼마나 갈았던 거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갈돌과 갈판은 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려놨죠. 저기 지금 사진에. 아마도 도토리 같은 것을 갈아서 먹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뭔가 해서 먹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출토가 되고 굉장히 대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를 이제 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왜 모양이 저렇게 이렇게 널쭉하게 바닥에 놓게 안 생기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지? 아, 그렇다면 아마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추측하는 거죠. 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지? 그럼 또 이렇게 그 지역들을 보면 조개 껍데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 이게 뭔가 안정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런 뭐 조개 껍데기가 있는 바닷가라든지 먹을 것이 좀 풍부한 강가에 살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뭐, 그거 외에도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제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아까 옷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락바퀴는 이제 돌로 만들어진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도구인데, 거기에 이제 그 실의 원료가 되는 것을 넣어서 막대를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말아 올라오면서 실이 나오게 하는 그것이 이제 가락바퀴가 되겠고요. 동물의 뼈로 만든 뼈 바늘을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옷을 만든다든지 그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도 이제 혈연을 토대로 부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평등하게 생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까지도 아직까지는 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계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혹은 어떻게 해야 계급이 만들어진 조건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청동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구석기와 신석기 잠깐 비교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제 경제활동 보면요. 수렵, 어로, 채집 같은 자연 경제에서 농경, 목축 같은 이제 생산하는 경제로 조금 이렇게 경제활동 바뀌고요. 구석기 시대는 이동했다가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 시작하면서 정착하는구나. 그래서 짓게 되는 집을 우리가 웅집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동기 문화 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나왔어요. 계급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사유재산입니다. 이게 남는 생산물이 없다면, 잉여 생산물이 없다면 계급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예를 만들려고 해도 쟤도 먹고 살 만큼은 돼야 되죠. 굶어 죽으면 안 되겠죠. 근데 노예가 생산해야 하는 것과 내가 생산하는 것이 둘 다 겨우 먹고 살아. 먹을 것이 부족해. 그럼 얘를 지배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얘한테서 착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이 없을 때는 평등하게 생활하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급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진다면 쟤는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을 주고 노비를 주고 나머지 내가 착취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계급을 만들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쟤랑 나랑 뭔가 우리가 힘이 비슷해. 쟤나 나나 뭐 거의 싸우면 같이 싸우다가 죽어.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가 또 계급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한쪽 부족이 굉장히 우세한 무기를 가지고 다른 쪽 부족을 완전히 이제 정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힘의 차이까지 생기기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동 무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돌을 쓰고 있는 부족이 있는 곳과 청동 무기를 가지고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들고 온 부족이 이렇게 만났을 때는 청동 무기를 가진 계급이 여기를 장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청동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급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조선은 그 스스로를 고조선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선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고조선 이렇게 지금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고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뭐 지금은 이제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만든 조선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을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도 이미 뭐 위만 조선과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고조선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청동기 문화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앞에 강의가 있죠.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벼가 굉장히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다. 다른 곡물들보다 나달이 많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벼농사와 관련한 뭐 농기구들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줬고요. 반달 돌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뭐 실이나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손목에 묶어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나달을 이렇게 떼는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농업 발전하고 그 농기구가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밑둥을 자르게 되지만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달이 있는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추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청동기가 되었는데 농기구는 뭐라고요? 예, 농기구는 석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왜 청동을 쓰지 않죠? 근데 뭐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청동은 굉장히 귀하죠. 구리는 여러분 지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구리로 뭐를 살려고 하면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농기구로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도 다소 어렵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철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단한 것을 만나면 이거를 이제 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뜨겁게 해서 다시 두들기면 다시 그 모양이 나오지만 청동은 뭐 이렇게 돌을 파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휘는 성질이 거의 없습니다. 부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기구로 쓰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뭐 제가 지금 제사장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마 청동 거울 같은 것을 이렇게 쓰고 청동 방울 같은 것을 이렇게 썼을 거야라고 추측해서 이제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을 이렇게 가슴에 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 추측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가슴에 맸을 것이다. 왜 밝은 날 높은 단상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 거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빛을 반사해서 무언가를 이제 비추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청동 거울은 우리가 현재 쓰는 거울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것은 아니고 빛을 반사시키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재단 위에서 밝은 날 이렇게 햇빛이 탁 내려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탁 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그 거울에 빛이 쫙 내려오면 빛이 반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눈부신 겁니다. 근데 반사 이런 거 우리 배웠지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딱 올라갔는데 빛이 탁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슴쯤에 맺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뭐 이거를 추측할 필요는 없고요. 무엇을 사용했는가? 청동 거울, 청동 방울 뭐 이런 것들을 제사 때 사용했구나. 청동을 제기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기도 있고 제기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조선 관련된 문화 범위를 우리가 추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물이 이제 이 기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돼서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 두 개가 그냥 나오는 지역 이렇게 하면 고조선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게 나타나요. 교동 지방부터 막 만주 일대부터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고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면 대단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영토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문화 범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이 문화가 이 한반도 어떤 다른 부족에게로
또 전파되었을 가능성, 이것이 좋으니까 유행되었을 가능성,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에 고조선 영토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도 보면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이 남쪽 한반도 남쪽에도 나오지만 남쪽은 절대로 색깔을 칠하지 않죠. 왜냐하면 남쪽에도 작은 소국들에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교과서에 실지 않지만 굉장히 작은 소국들이 뭐를 했다, 뭐를 했다 이런 정치체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고조선과는 다른 정치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색칠할 수가 없죠. 북쪽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요쯤일 거야. 이렇게 보지만 이거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 두 개로 영토를 살핀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이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한 시대에 이 정도 영역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서 이동한 것인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너무나도 적고 문화재를 가지고 상상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은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동기가 이때 이제 많이 퍼지고 있었는데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 범위가 이쯤이구나. 여기 어디에서 이동했거나 아무튼 여기에 고조선과 관련된 지역이구나 정도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비파형 동검은 중국식 악기인 비파와 매우 흡사하게 생겨서 비파형 동검 이렇게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인돌은 많이 봤죠. 돌을 괴어놔서 고인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방식이랑 남방식 고인돌을 구분하는 거 사실 요즘에 잘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었다라고 합니다. 좀 설명할 거고요. 요건 요즘에는 그렇게 별로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북방식 고인돌을 제주도 대학생 때 제주도에 답사 갔을 때 여기에도 있어 얘들아 고인돌이 북방식 고인돌이 이거 북방식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요. 제주에도 있는데 이건 뭐 북방식 이렇게 부르기 사실 좀 어려운 거죠. 북쪽에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한번 전역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탁자식 고인돌, 요거랑 고인돌이 이렇게 지금 이 탁자식이 아닌 남방식도 있죠. 이거 말고요. 이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죠. 그러니까 아래에 그 보이는 돌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흙을 덮고 그다음에 이 돌판 엄청 큰 돌판을 이제 통나무로 굴려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올렸을 거야. 근데 이 위에 돌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80톤 정도 되고요. 큰 거는 뭐 100톤 넘는 것도 있고. 이게 워낙에 사이즈 크니까 이거를 끌려면 적어도 성인 남자 500명 이상 필요해. 그렇다면 이 집단은 4인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2천에 3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부족일 거야. 이렇게 이제 많이 추측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은 다 추측입니다. 우리가 보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요. 그냥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마블에서처럼 우주선이 와서 뭐 이렇게 했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기록이나 이게 없다라고 지금 제가 비유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에 도구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아마도 고인돌이 있으려면 적어도 2, 3천 명 이상 되는 무리를 데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무덤을 모두에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 그 부족장 정도 되는 계급의 사람에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끔 어린이의 뼈가 나오기 때문에 부족장이라기보다 부족장 가족 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탁자식 고인돌, 그다음 비파형 동검이 분포하는 지역을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남쪽은 다른 정치체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군 신화는 조금 뒤쪽에 그 고대 사회의 사상 쪽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그냥 이 고조선이 있으니까 당군 신화를 좀 같이 보죠. 그래서 이 환인과 그 아들 환웅이 있는데
내려다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환웅이 물이 삼천을 이끌고 옵니다. 내려다보고 이끌고 오고 이런 표현들에서 이 환웅 부족은 원래 살던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구나 이렇게 보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므로 네 글자 딱 떠오르죠? 홍익인간 그렇죠? 이 홍익인간은 지배계급의 이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하러 왔는데 너네한테 착취할 거야 이러면서 오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막 싸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급의 지배계급의 이념이 있어야죠. 너네들을 이 청동으로 널리 이롭게 해주려고 왔어. 이런 지배계급의 이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민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교육과 관련된 뭐 이런 내용에서 좀 홍익인간을 빼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또 이제 고조선 굉장히 우리나라 상징적인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뭐 빼지 말자. 그래서 이제 뭐 안 빠지고 뭐 그랬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곡식 생명 형벌을 다스리는 뭐 어쩌고 뭐 나오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축약되어 있는데요. 이게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하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랬고 곰과 호랑이 뭐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봤겠지만 곰을 상징하는 부족,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곰을 상징하는 부족과 손잡고 호랑이 부족이 탈락했을 거야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단군 왕검이 나옵니다. 몇백 살이었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몇백 살을 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군은 우리가 제사장을 뜻하는 말로 많이 봅니다.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용어로 봤을 때는 뭐 몽고로의 탱글이랑 단군이 비슷해. 우리나라 임금이랑 왕검이 비슷하잖아.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아무튼 단군 왕검은 우리가 대체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가 제사도 같이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를 같이 한 재정일치의 사회였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단군 왕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보면 고조선 8조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길게 했는데요. 앞부분만 좀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뭐 이런 표현에서 이렇게 좀 사람 죽지 말라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고 있고 뭐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뭐 갚을 만한 사유재산이 있구나. 뭐 이렇게 보고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계급이 있구나. 또 이렇게 보고요. 용서 받으려면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노비 용서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10,000전. 화폐가 있었구나. 이런 발전된 사회였구나. 뭐 대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고 뭐 이제 이 뒤쪽 내용을 보면 하지만 도둑질하지 않는 좋은 사회였어.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한 분연이 설치되면서 굉장히 각박해졌어. 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기원전 2세기 초에 중국의 연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사람이 좀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저쪽 그 변경을 내가 지켜주겠다 왕에게 약속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실제로 잘 지키다가 이제 왕이 이제 많이 신뢰를 하게 되니까 왕한테 배신 때리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위만은 기록에는 이제 고조선 사람의 옷을 입고 고조선 사람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많이 생각하겠어요? 고조선 사람인데 중국 갔다 왔나 봐 이렇게 많이 보고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고조선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조선 사람의 옷을 입고 왔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살거나 뭐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지만 여튼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싸웠지? 준왕 왕을 어떻게 몰아냈지? 라고 보는데 위만 조선이 되면서 조선이 이 철기 문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집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이제 강화된 국방력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발전합니다. 뭐 동양이건 서양이건 간에 중개무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좀 잘 싸운 이렇게
이렇게 부유하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국방력이 되어야만 또 중개물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꽤나 발전했던 국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나라랑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커졌어. 뭐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이제 한이 좀 더 훨씬 큰, 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한 무제 때 결국엔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아마 뭐 중개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을까, 또 공격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여튼 고조선은 이때 뭐 내부의 분열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냐면 중국이 여기 멸망시키고 본인들이 뭐 했는지 다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에서 4개 이제 그 군현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산사군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 낙랑군이 되겠죠. 뭐 이렇게 낙랑, 뭐 대방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아무튼 이런 한 군현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거 된 다음에 막 법조항도 늘어나고 뭐 풍속이 각박해졌어. 이제 뭐 이렇게 뭐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정말로 풍속이 각박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또 뭐 누군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통치를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빡빡해지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러다 한 9년은 고구려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구려에 완전히 축출되고요. 그것을 이제 설화로 막 되게 굉장히 비극적이면서 아름다운 그 로맨스로 만든 낙랑공주와 호동왕자가 바로 여기 이 고구려에 의해서 그 낙랑군의 굉장히 촘촘했던 그 정보망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촘촘했던 그 정보망이 완전히 그 무력화되고 고구려가 확 들어와서 이제 그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낙랑군이 망한 그 이야기가 로맨스 이야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보면 철기 문화가 나오는데요. 철기 문화 보기 전에 청동이랑 철의 이제 좀 특징들을 보면요. 청동은 구리랑 주석을 합금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리는 굉장히 휘는 성향이 좀 크지만 주석이랑 합금이 되면 좀 단단해집니다. 그렇고 이게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없고 비싸고요. 철은 뭐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많이 철광석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기는 무기로서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농기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철기가 농기구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 14페이지에 이제 그 이렇게 철제 농기구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 반달돌칼만 봐도 이게 돌 모양의 그 농기구를 철제로 그대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조금 나중되면 모양 자체도 바뀌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철제 농기구는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냐면 이게 땅을 파는 보습 같은 것을 돌로 만들 때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돌은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면 땅을 조금 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성인 남자 한 명 정도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땅을 얕게 팠었는데 철로 만들면 가볍기 때문에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습을 크게 만들면 땅에 흙을 많이 팔 수가 있죠. 흙은 안쪽에 영양분이 많잖아요. 이게 많이 이렇게 섞이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 흙을 많이 파니까 잘 안 끌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 뭘 이용합니까? 소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의 힘은 인간의 힘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 사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제 농기구도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기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것은 명도전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전국시대에 사용되었던 뭐 철기, 명도전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출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좀 많이 교류했나 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게 되는 이 부분까지 좀 보고 삼국시대는 우리가 실시간 수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과서에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거 좀 옛날 지도인데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는 고조선 망했기 때문에 한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낙랑군이 좀 표시가 되어 있죠. 낙랑군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남아 있었고 나중에 고구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제일 위에 승화강 쪽에 부여가 있고요. 이 부여는 많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도 되었지만 반농 반목을 합니다. 농업도 하고 목축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나라였고요. 부여에서 이제 고구려 계열로 갈라져 나오죠. 주몽이 나오면서 처음엔 졸본에 도읍을 합니다. 근데 졸본은 이게 천연 요새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높고 험난하고 이게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기 어려운 곳에 있었다가 나라가 커지면서 국내성 쪽, 압록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저랑 동해는 고구려보다는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나라인 군장 국가들인데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고구려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 안 되는데 싸움을 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옥저와 동해를 멋진 말로 정복합니다. 옥저와 동해 입장에서는 약탈당합니다. 그러다 고구려가 확장하면서 다 먹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얘네들은 연맹왕국이죠. 그래서 마한 자체도 목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소국들이 있고요. 진한, 변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얘네 마한, 진한, 변한도 얘네 또 합쳐서 삼한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맹왕국이고요. 부여부터 봅니다. 부여는 오부족 연맹왕국이고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 군장들 마가, 우가, 저가, 부가 4명의 군장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해서 5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이제 4개 있잖아요. 여기를 사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다스리는 지역은요. 왕이 터치할 수 없어요. 마가가 본인 지역에서는 본인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속의 왕들이 몇 명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야 나와 왕이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 군사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들 지역에 가 있을 땐 자기들이 왕입니다. 왕이 마가의 신하에게 뭔가 명령하거나 뭐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마가의 사람들은 마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저가의 사람들은 저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장들의 이름이 이상하지 않나요? 마가, 우가, 저가, 우. 마가는 말을 상징하고요. 우, 소, 저, 돼지, 부, 개. 갑자기 윷놀이가 막 떠오르죠. 이게 뭐죠? 아, 이 나라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농, 반목, 목축이 중요한 나라. 최고 특산물은 말입니다. 그렇고요. 우리 교과서는 반농, 반목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사출도 정도 알면 되겠지만 여튼 오부족 연맹왕국이었구나라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 이제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뒤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제천 행사가 10월에 있습니다. 왜?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부여만큼은 수렵사회 전통이 있어서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사냥하던 그런 풍습이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 잘 쏘는 사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몽은 이름이 아니죠. 주몽은 칭호예요. 활 잘 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그 금화왕의 친아들이 아닌데 그 해모수의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 아닌데 막 활 1등으로 쏴. 거기다가 무슨 말을 키우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막 전래동화나 뭐 이렇게 막 EBS 만화에서 무슨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 아니고 부여에서 최고 잘 나가는 특산물 뭐라고요? 말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산업을 주몽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제 친아들도 아닌데, 제 왕 되면 어떡하지? 그 형들이 막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주몽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 되게 한데 진짜 진짜로 마국간에서 뭐 이렇게 왕자 취급 안 했으면 뭐 한다고 그 친아들들이 굳이 얘를 막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겁니다. 자기 무리를 이끌고 도망 나와서 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랑 문화가 상당히 흡사하겠죠. 오부족 연맹왕국이고요.
있고요. 마가오가 하면 조금 촌스러우니까 좀 멋있게 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맹왕국의 성격 강하기 때문에 이 대가들이 모여서 중요한 내용들을 회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가들의 회의, 제가회의라는 것을 하고요. 뭐 중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하고, 쟤네는 왜 죄인이 있으면 감옥에 안 넣고 제가회의를 통해서 풀어주거나 죽이거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제가회의는 좀 막강한 회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고요. 옥저랑 동해는 윽군 삼로 같은 군장들이 있는 작은 군장 국가였는데 먹을 것이 좀 풍부하죠. 그러니까 고구려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기를 이제 약탈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지역들을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동해에는 10월에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고요. 뭐 춤추다, 하늘을 향해 춤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동이족들은 워낙에 가무에 능하다고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오랫동안 얘는 가무에 강해 항상 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방이 잘 된다든지 BTS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는 것은 우연적이라기보다는 역시 우리 춤추고 노래하는 DNA 때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책화 같은 독특한 풍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동해는 다만 이제 부족 간의 경계가 상당히 뚜렷해서 넘어가면 소나 말로 배상해야 됩니다. 당시 소나 말은 엄청 비싼 것이고요. 사실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착화이고, 근데 결혼은 또 이제 부족 외혼을 하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한지난 변한 삼한을 보면요. 여기는 변홍사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변한 지역은 이 철을 되게 잘 만들어서 고급 철을 뭐 이렇게 외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남랑군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돈이 좀 많겠죠. 잘 삽니다. 그랬고요. 변환적 유다기는도 좀 잘 살았고 이 제천 행사를 변홍사를 짓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좀 10월에만 하지 않고 5월에도 합니다. 5월에는 왜 할까요? 10월은 올해 농사 잘 돼서 감사합니다 라면 5월에는 씨를 뿌린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사가 훨씬 중요한 지역이죠. 이 지역들은 변농사가 되니까 농사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위에 고구려나 부여나 이런 나라들은 왕이 제사를 지내지만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제사 중요하니까 따로 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제사장을 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농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사 잘 안 되면 제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왕이 막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 부여에 관한 기록을 보면 농사가 안 돼서 너무 오랫동안 농사가 안 돼서 왕이 물러났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되면 제사장 책임인 겁니다. 다만 제사장에게도 강력한 권한을 줘야겠죠. 이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 소도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왕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죽이려던 뭐 어떤 영모를 꾸민 사람이 소도에 딱 들어와 숨어버리면 왕이 들어오거나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제사장의 권한 지켜줬던 것이죠. 네, 뭐 그래서 아래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음락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마가우가 저가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요. 천군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걸 통해서 어느 나라들일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 사회에서 군장국가, 고조선 같은 군장국가들이 있었고요. 그런 군장국가가 연맹한 형태가 부여나 고구려의 옥종 연맹체라든지 삼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왕권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면 그래서 이 군장 세력들이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관료, 신하로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중앙 집권 국가로 들어오면 우리가 고대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그 고대 국가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죠. 사실 이미 수업을 했고요. 그 실시간이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고대 국가 수업은
자,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공부해보고 많이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복습해보기 바랍니다.